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신용정보법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제 언박싱에서는 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신용정보법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일단 정의부터 좀 듣고 가겠습니다. 신용하면은 금융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맞다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융 세상이다 보니까 금융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금융 이퀄 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금융 관련 정보, 즉 더 넓게, 이제 더 넓은 개념인데 네. 신용 정보의 이용 또는 신용 정보의 그 오이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하자 이런 취지로 제정된 법이 신용정보법입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요. 네. 교수님 그 쓰셨다는 신용정보 신간 네. 책을 좀 봤어요. 좀 살짝 봤는데 네. 좀 어렵긴 한데 이게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금융책을 쓰셨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금융책입니다. 네, 그죠? 굉장히 어렵죠. 이게 특별한 동기가 네. 있으세요? 이 책을 쓰실 동기가 있죠. 네. 그 일반적으로 금융 거래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은 대강 알지만 네. 신용정보는 잘 모르거든요. 예. 또 하나는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네. 데이터 경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금융 분야의 데이터 활용 또는 이용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예. 또 하나는 10년 전에 네. 2014년인가 그 카드 회사들이 네. 그 8,500만 건의 개인 신용 정보 유출해서. 유출했습니다. 예. 그 대형 사고였거든요. 대형 사고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일반 시민들도 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인식 차원에서 그런 취지로. 네. 그 복잡한 법을 한번 정리해 보게 됐습니다. 예. 아주 훌륭한 작업을 하셨는데, 근데 저는 보면서 네. 신용정보법하고 개인정보법이 같은 건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다른 점과 같은 점이 있다면 어떤? 다르죠. 일단은 뭐 같은 부분도 있지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 신용정보보호법은 금융 분야에 한정된 특별법이다. 역시 금융에 한정된. 네. 그 이전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데이터 경제의 전환 그래서 네. 데이터 3법 네. 또는 데이터 경제 3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흔히 언론에서는 개망신법이다 이제 그렇게 좀 재미있게 불렀는데 예. 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예. 망은 정보통신망법, 예. 신은 신용정보법. 그렇군요. 그 중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그 개인의 일상생활하고 이제 밀접히 관련되는 거죠. 그렇죠. 네. 신용정보법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파생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신용정보죠, 신용정보. 네네. 네, 신용정보법은 뭐 이렇게 파생되는 건 없지만 신용정보 이제 유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넓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 말 그대로 일반 신용정보가 있고 네. 또 개인 신용정보가 있죠. 네. 그 일반 신용정보 같은 경우는 저기 화면에 나오지만 네. 정리가 잘 됐네요. 네. 식별정보는 개인의 경우 성명, 뭐 주소, 네, 그 전화번호, 뭐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가 있겠고요. 예. 개인 사업자나 법인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겠죠. 그렇죠. 신용거래 정보, 신용거래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그 예금 정보, 대출 정보, 또 신용도 판단 정보는 뭐 연체 정보라든가 등등이 있겠고요. 신용 등급 같은 것도 그렇죠, 포함해서. 맞습니다. 예. 등급쭉 있는데 저 부분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그 법률을 찾아봐서 그때 확인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신용 정보를 다루는 산업이 있잖아요. 네. 뭐 신용 평가업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많죠. 그죠, 많죠. 네, 신용정보업, 네. 신용정보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채권 추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 근데 이제 개인들의 이게 좀 이렇게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첫째는 신용정보 회사, 예. 그다음에 본인 신용정보 관리 회사, 네. 채권 추진 회사가 있는데 네. 이들 회사들이 하는 업이 신용정보업,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채권 추심업이라고 합니다. 네. 다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법에 그 업자에 대해서 있죠. 행위 규칙, 즉 금지 행위를 정해놓고 있어요. 업자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네. 그 일반 정보 주체의 그 권리를 침해하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유형해 놓고 있죠. 뭐든지 다 이렇게 공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형한 경우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네. 형사 제재를 받기도 하고 예. 과태료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업자들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신용정보 주체 같은 경우는 내 권리가 침해당했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뭐 네.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본인 신용정보 관련 이거 추가해서 좀 질문하고 싶은데 이건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슈가 됐었죠. 한 네. 4년 전, 3년 전부터 이슈가 돼갖고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네. 영어로 하게 된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 이제 그 정보 주체들이 개개인들이 예. 특히 저 그림이 아까 어디 나올 텐데 여기 네. 나오네요. 예. 그 신용정보 주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신용정보 주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정보를 갖다가 계좌 정보라든가 결제 정보라든가 납부 정보, 투자 정보를 갖다가 네. 이 회사에 이제 의뢰를 해서 네. 전부 다 모아달라. 그렇게 되면 마이데이터 앱으로 은행은 계좌 정보, 카드는 결제 정보, 보험은 납부 정보, 예. 증권은 투자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예, 스마트폰으로 뭔지 알겠어요. 전부 다 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저도 이제 깔려는 게 있어요. 마이데이터 사업하는 사업자의 그것도 서비스도 있지만 네. 일반 은행도 저걸 하지 않습니까? 하죠. 타 기관들의 뭐 계좌를 뭐 함께 모아서 보시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저거잖아요. 네네. 그렇군요. 그 은행들이나 뭐 증권사나 금융기관들이 전부 다 할 수도 있고 그 금융기관 이외에 네. 그런 사업자도 그렇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예. 그 정부에서는 그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뱅크셀 땡땡 뭐 그런 네, 업체들 맞습니다. 맞죠? 다 할 수 있죠. 지금 한 69개 그렇게 그 정도가 많습니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 업종도 그 위반이라든가 제재에 관련된 어떤 규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죠. 예. 이 마이데이터 업자들도 예. 그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자들도 그 해볼 행위 이제 금지 행위들을 좀 신경 써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세 번째 업종이 이제 채권 추심업인데 채권 추심은 저희가 보면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이게 뭐 빚을 대신해서 뭐 추심을 해서 돈을 받아 뭐 이런 작업들이겠는 거예요? 그 채무자가 쉽게 빚을 안 갚으면 채권자가 그 그거잖아요. 제3자인 그 채권 추심업자한테 위임을 합니다. 예. 그 채무자의 어쨌든 신용도 좀 조사하고 예. 대신 좀 갚게 해달라. 예. 그게 일반적으로는 가장 이제 이 부분이 많이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인데 일반인들한테 누구나 이제 그 채무를 갖다가 안고 살아가는 게 현실 사회니까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그 채권 추심업자들이 금지 행위를 위반하게 되면은 그 행정 제재가 아닌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 규제에 제재가 대해서 상당히 좀 세죠. 일반인들이 굉장히 모르는 게 많은데 네.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밤에 뭐 몇 시 이후에는 그렇죠. 일몰 이후에는 가서 독촉할 수 없다든가 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그렇죠. 방문도 일정한 시간 이후에 할 수 없게 돼 있고요. 전화도 맞아요. 함부로 할 수 없게 돼 있고. 아니, 영화에서 보면 네네, 왜 그 맞습니다. 무서운 분들이 와서 이렇게 문 두드려서 내놔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채권 추심법이라고 있어요. 예. 법이 굉장히 많은데 예. 신용정보법이 규율을 하기도 하지만 채권 추심법, 채권 추심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추심업자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는다. 그러니까 형사 제재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은 규제를 굉장히 뭐 타이트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남용할 염려가 크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그 어쨌든 채무자를 좀 보호해야 되겠죠. 예, 그런 측면 빚은 졌지만 그렇죠. 그 채무자 인권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취지가 법에 좀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신용정보업 또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마이데이터 사업, 네. 그다음에 채권 추심업 이거 하려는 분들은 여러 가지 취해야 될 절차들이 있겠죠 또. 네. 예. 이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뭐 신용정보업이나 채권 추심업 등등 마이데이터법 같은 경우는 금융위원회가 정부 소관부처입니다. 금융위원회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허가 사업이군요. 네. 예. 뭐 등록도 아니고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예. 허가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그 위반 시에는 이것도 역시 엄격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겠죠. 네. 네. 일단 그러면 신용정보 수집이라든가 처리하는데 제가 항상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하는 서비스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의문이 드는 게 있었어요. 네. 이거 이 정보를 어떻게 다 물론 협약에 의해서 갖고 오긴 하겠지만 정당한 합법적으로 갖고 오긴 하겠지만 이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수집을 해서 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 또 걱정이 되는 게 내 정보가 이런 식으로 다 새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이 처리라든가 원칙이 있을 것 같아요. 업자들이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일정한 원칙이 있겠죠. 명확하고 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정보 주체, 우리 개개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예. 일반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동의를 그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예. 물론 예외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개인정보 신용법 그 보호법상 불가피한 경우. 네. 또 그 전부 다 알려진 정보 같은 경우는
공시된 정보 같은 경우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겠죠. 예. 그런 식으로 모아갖고 축적하다 보니까 네. 많은 정보를 비축하고 있는 거겠죠. 그 업자들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걸 다 모아서 이제 그 투자자, 아니 그 사용자들한테 이제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는 건데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질문이 좀 벗어난 얘기인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라이징, 그러니까 AI라든가 이런 게 더 신기술이 접목될 ICT 쪽이 접목될 가능성도 있죠. 있죠. 당연히 신용정보 수집, 유통 이런 경우에는 AI를 활용하게 되면 그럼 훨씬 더 입체적인 광범위하게 그렇죠. 정보 수집할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가 모이면 그게 빅데이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감시도 하게 되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신용정보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수집 처리하고 또 유통 관리하는 경우에는 위반하면 엄격한 또 청사 제재를 하게 돼 있고요. 그 행정 제재도 받게 하고 있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상당히 많이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그렇죠. 이게 네. 금융산업 전체가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진행자가 지금요. 예.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규제도 받고 또 형사 처벌도 받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신용정보의 유통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네.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늘 불어나거든요. 이렇게 많은 정보가 다른 데 새나가면 사실 새나가고 있어요. 조금씩.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스팸 메일 올 때 이걸 어떻게 알고서 나한테 보내지? 이런 의문을 한단 말이죠. 하루에도 몇 통씩 오잖아요. 그죠? 근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그 업자 측에서 각성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지금은 유통 과도기 관리를. 정도. 네네. 예, 지금 당국에서 제재를 이제 심하게 네. 세게 해나가니까 네. 상당히 주의하는 단계로 좀 알고 있습니다. 신용정보 주체 보호 이 질문은 사실은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사실 어떤 대답을 하실까 좀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일단은 정보를 수집할 때까지 말씀드렸지만 이 주체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명확하게 여기 항상 이게 보면은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갈매기 표시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용어도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네.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보 활용 동의 등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쭉 등급계 뭐 학점처럼 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예. 동의하는 경우에 그건 수월하게 사업자들에게 부여하는 등급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개인들한테 개인들한테? 그렇죠. 개인들한테도 부여가 돼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개인 신용정보 같은 경우는 전송도 요구할 수 있고 삭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나한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를 개별법을 통해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아마도 신용정보원이나 금융보안원 같은 경우에 그 홈페이지 가면은 쭉 좀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네. 이 신용정보 주체가 이제 사용자잖아요. 네. 사용자들이 이거를 사실은 내 건 하지 말아다오, 이것까지만 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고도화 사회가 될수록 저걸 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질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런 면도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이제 데이터 경제 아까 말씀드린 네. 데이터 경제 3법 그래갖고 네. 이 법이 뜨는 분야가 되겠죠. 네. 이거를 정말 효율적으로 해줘야 개인들이 불안하지 않고 그렇죠. 이거를 어떤 인권 침해라든가 개인의 그 정보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고도 갈 수 있게. 아마 이쪽에 신용정보 산업 관련해 갖고요. 현재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정부에서 육성하려고 하는 거죠. 네. 넓게는 데이터 경제 분야를 확장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자리들이 많이 물론 AI가 등장하면서 줄어들기도 하겠지만은 또 이렇게 반면교사로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요. 마지막으로 이 신용정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제 산업에 대한 금융 산업의 네. 일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나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규제나 감독 당국의 주체라든가 어떤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쉽게 나눠보면은요, 이 금융 쪽이니까. 네. 그러니까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금융당국, 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네. 감독 검사 제재를 하고요. 네. 금융회사 이외의 상거래 업자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감독 검사 제재를 한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자기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당국이나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쪽에 이렇게 신고를 하거나 하면 네.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더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마무리 전에 오늘 속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4분기 실적이죠. 영업이익이 2조 8천억, 반도체 영업 손실은 2조 2천억. 역시 반도체 쪽이 영업 손실이 좀 난 걸로 집계가 된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